안녕하세요. 책을 소리로 들려드리는 채널 소리로 듣는 책방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신간 도서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22년차 애널리스트 신현증권 이사 박소연 저자가 딸에게 해주고 싶은 돈과 인생에 대한 조언 50가지를 담은 책입니다. 도서의 일부만을 낭독해 드려야 함이 참으로 안타까울 만큼 좋은 도서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40 넘어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하루라도 빨리 돈 공부를 시작해라. 3040 여성뿐 아니라 돈 공부에 관심이 있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써내려간 책입니다. 자녀분에게 또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손주, 손녀에게 이 책을 선물해 주시면 어떤 것보다 더 값진 선물이 되실 듯 합니다. 자, 그럼 본문 속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딸아,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박소연. 생각보다 40은 금방 온다. 엄마 30살 때는 어땠어? 네가 그렇게 물으면 나는 별로 할 말이 없다. 나는 그때 결혼을 하고 너를 낳아 정신없는 하루하루에 적응하기 바빴다. 사느라 바빠서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던 것이다. 그런데 40살은 달랐다. 나에게 남아있는 좋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피부로 확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젊지 않으며 위로 올라가는 문은 점점 좁아지는데 밑으로는 나를 대치할 후배들이 무섭게 덤벼왔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나는 아직 젊고 쓸만하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절박감이 몰려왔다. 40은 일 하나만 놓고 보면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다. 금전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거래처에서도 나만 찾고 내 손을 거치면 모든 것이 원활해지는, 일적으로는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시기. 그러나 동시에 그 시기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무치게 느끼게 된다. 조만간 경제적으로 수입이 더 이상 증가하기 어려운 시점이 오겠구나 하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현금 흐름 감소를 완충하고 나를 보호해줄 자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됨을 의미한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대차대조표가 있는데 그것을 삶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에서 소비를 결산하는 가계부는 손익계산서이고 실제 내 은행 잔고와 지갑에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현금 흐름표이며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더 이상 일을 안 하더라도 쓸 수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차대조표이다. 그런데 40이 되면 아무리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가 훌륭해도 대차대조표가 부실하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일을 못하게 되거나 사업을 못하게 되어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당장 돈에 쪼들리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결혼을 한다면 네가 일을 그만두어도 너 대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져다 줄 남편이 있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남자에게도 40은 똑같이 찾아온다. 일적으로는 전성기이지만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외벌이로 아내와 아이까지 책임지는 남자들은 40이 더 가혹하게 느껴진다고 한다. 일 이외의 선택지가 없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고. 페달을 세게 밟을 수도 있고 약하게 밟을 수도 있지만 페달을 밟지 않는 순간 자전거는 바로 쓰러지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 싫든 좋든 자전거에서 내리기 전까지는 페달을 계속 밟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인지 결국 40이 되면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자산을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을 가장 후회하게 된다. 이때 자산은 은행 예금일 수도 있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부동산일 수도 있고 알짜 우량주나 우량 채권일 수도 있다. 저작권 같은 무형 자산도 그에 포함될 수 있겠지. 물론 너에게 40이라는 나이는 아직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다. 어쩌면 지금은 결혼 자금을 모으는 것만 생각해도 벅찰 수 있다. 하지만 결혼은 결코 너에게 경제적 여유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결혼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쓰고 신혼집 전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이라도 받게 되면 결혼과 동시에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도 있다. 결혼을 하면 뭔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겠지만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네 수중에 돈이 없으면 계속 돈에 쫓기면서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생각보다 40은 금방 온다. 어떤 형태로든 자산을 모아둔 사람과 자산을 모아두지 않는 사람의 40은 생활 전반에 걸쳐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그러니 40이 되어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네가 가진 자산을 가지고 대차 대조표부터 써보아라. 중요한 것은 네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면 10년 뒤 네 미래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부자들이 월급을 결코 우습게 보지 않는 이유. 미국의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인 샌딜 멀레이너선과 프리스턴대 심리학과 교수인 엘다 샤퍼는 결핍의 경제학을 통해 결핍이 사람들의 행동과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결핍이 지나칠 경우 사람들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에만 온통 매몰되어 다른 것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일수록 친구를 제대로 사귀기 어렵고 시간에 쫓기면 쫓길수록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된다. 이처럼 인간에게 극단적인 결핍은 악순환을 일으킨다. 나는 그러한 극단적 결핍의 폐해가 큰 분야가 돈이라고 생각한다. 분명 월급이 들어왔는데 카드값이 나가고 나면 쓸 돈이 없다고 해보자. 그러면 다음 달이 아니라 당장 다음 주 생활비가 걱정되면서 초조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 터널 시야에 빠지기 쉽다. 터널 속에서 터널 입구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까맣고 한 줄기 빛만 보인다. 즉, 돈 문제 말고는 아무 것에도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친구와 만나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를 신경 쓰게 되고 돈 얘기가 나오면 괜히 혼자 자존심이 상해서 평소 같으면 농담으로 넘길 얘기에도 자극을 받고 발끈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돈에 쪼들리기 시작하면 생활이 궁핍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관계마저 틀어지기 십상이다. 무성 영화 시대 최고의 배우이자 감독으로 꼽히는 찰리 채플린은 영국 빈민촌에서 태어나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추위, 배고픔, 그리고 가난에 대한 수치스러움은
한 사람의 정신세계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궁핍은 매력적인 것도 유익한 것도 아니다. 가난은 나에게 부자나 상류 계급의 미덕과 우아함을 과대평가하게 만들어 가치관을 왜곡시켰을 뿐이다. 실제로 채플린은 성공을 거둔 뒤 돈 문제에 지나치게 인색했다고 한다. 돈을 아끼려고 옷을 안 갈아입다 보니 옷에서 악취가 나게 일쑤였고, 지인들과 식사 자리가 생기면 돈을 안 내려고 일부러 지갑을 안 가지고 갔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다. 지독한 가난의 경험이 두고두고 그를 위축시키고 시야를 좁게 만든 것이다. 내가 취직하고 처음으로 명품 가방을 샀을 때의 일이다. 한 번은 비가 억수로 오는 날 그 가방을 신주 모시듯 감싸 안고 뛰었더니 친구가 한마디 했다. 그럴 거면 우산은 왜 쓰니? 네 머리랑 옷은 다 젖었는데 가방만 젖지 않으면 괜찮은 거야? 아무리 명품이라도 그렇지 너무 휘둘리는 거 아니야? 그때 느꼈다. 명품이 아니었다면 나는 당연히 가방을 챙기기 전에 나부터 챙겼을 것이다. 아니, 가방이 젖는 것쯤은 솔직히 신경도 안 썼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들고 다니라고 만들어진 그 가방을 너무 아까워 몇 번 쓰지도 못했다. 그럴 거면 애초에 그 가방은 사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가방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감쌌고, 덕분에 나는 생쥐꼴을 면치 못했다. 본말 전도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사건은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휘둘리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알게 해준 것이다. 내가 무언가에 휘둘린다는 것은 내가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림을 뜻한다. 가방의 주인은 나인데 내가 가방을 모시는 형국이 되어버리는 것. 더 큰 문제는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모른다는 것이다. 생쥐꼴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돈에 휘둘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내가 아무리 돈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고 해도 철저히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형편을 확 조여와 순식간에 내 삶을 뒤흔들어 놓는다. 그러므로 돈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면 피치 못할 사고가 생겨도 재정적으로 쪼들리지 않게끔 자산을 관리해 두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재정적인 안정감이다. 안정감은 말 그대로 한 번 실패한다고 해도 내 인생 어떻게 되지 않는다라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뜻하는데, 안정감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면 되기 때문이다. 보통 안정감과 안정감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둘은 엄연히 다르다. 안정감은 큰 변화 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는 정적인 상태를 말한다. 반면 안전감은 오늘 설사 실패해도 내일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다는 동적인 개념에 가깝다. 이때 가장 쉽게 재정적 안정감을 확보하는 방법은 월급을 받는 것이다. 쇼핑에 실패해도 투자한 주식이 조금 빠지더라도 꼬박꼬박 통장에 꽂히는 월급이 있으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계좌가 반토막 나더라도 월급이 있으면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월급이 없으면 매달 나가야 할 생활비고 고정 비용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서 주식을 팔아야만 한다. 그래서 기업 운영도 마찬가지지만 자산 관리에 있어 매달 규칙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매달 일정한 돈이 수입으로 들어와야만 생활비를 비롯해 써야 할 고정 비용을 무리 없이 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은퇴를 했는데 15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모아둔 돈이 전혀 없거나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없으면 당장 생활비가 없어 쩔쩔매게 된다. 반면 은퇴를 했는데 8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모아둔 돈이 7억 있다면 그 돈과 그 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생활비를 쓰면 된다. 친하게 지내던 회사 후배는 재작년 소위 말하는 영끌을 해서 아파트를 샀다. 코인, 아파트, 주식 등 모든 것이 오르는 통에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가 된다는 말이 유행하던 때라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다. 문제는 모아놓은 돈은 4억 정도에 불과했는데 급한 마음에 대출을 받아 8억이 넘는 아파트를 덜컥 사버린 데에서 불행이 시작됐다. 당시 후배는 첫아이 임신을 하고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대출 금리가 낮아 남편의 월급만으로도 감당이 가능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매월 원금 상환은 별개로 대출 이자만 200만 원이 넘어가 남편 월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후배는 고민하다가 아이를 예정보다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하고 복직을 선택했다. 두 돌까지는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자신이 키우고 싶었는데 그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다시 맞벌이를 하자 대출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다. 얼마 전 그녀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언니, 월급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앞으로는 열심히 회사 다니려고요. 이것이 바로 재정적 안전감이다. 다행히 그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휴직을 한 경우라 원할 때 바로 복직을 할 수 있었지만 만약 회사를 그만둔 상황이었다면 선택지는 훨씬 좁아졌을 것이다. 천금 같은 아파트를 눈물을 머금고 다시 팔아야 했을 수도 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불러만 준다면 감사하다며 마음에 차지 않고 적성에 맞지도 않는 회사에 들어가야 했을 수도 있다. 후배는 아파트를 사고 대출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가 이렇게 자신을 옥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물론 부동산은 내가 원할 때 바로 현금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을 살 때는 신중해야 하며 대출을 받을 때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는 있었다. 다만 그 일이 자신에게 현실로 다가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러므로 자칫 방심하면 돈은 우리의 목줄을 죄고 이리저리 흔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영끌족이 되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처럼 돈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재정적인 안정감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현금 흐름이라는 차원에서 월급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네가 월급을 250만 원 받고 있다고 해보자. 대기업에 다니거나 금융업계에 다니는 네 동기들의 월급에 비해 너무 적다고 우울해할 수도 있지만 현금 흐름 측면에서 보자면 250만 원은 7억 원의 상가나 꼬마 빌딩을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7억 원짜리 상업용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매달 4%, 250만 원 가량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운영 등 어떤 형태의 부업을 한다 해도 그것이 매달 일정한 금액의 수입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매달 나가야 할 고정 비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1월 달에 100만 원, 2월 달에 200만 원, 3월 달에 300만 원을 벌면 한 달 평균 수입은 200만 원이지만
달마다 고정적으로 나가야 할 비용이 110만 원이라고 하면 1월 달에는 수입이 1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장 10만 원을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 한다. 여윳돈이 없을 경우 돈에 쪼들리게 된다는 얘기다. 부정기적인 수입에 기대어 사는 것이 쉽지 않고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금 흐름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삶이 윤택해진다. 월급처럼 규칙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안정적으로 자금을 굴릴 수 있다. 그리고 규칙적인 수입이 있으면 미래 예측이 가능해진다. 250만 원이 중단이나 차질 없이 통장에 들어온다는 사실은 그것으로 이번 달은 이렇게 보내면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통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다는 뜻이기에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월급의 힘은 생각보다 세다. 그러므로 회사를 그만둘 때에는 이직할 곳이 정해진 게 아니라면 현금 흐름이 끊길 것을 대비해 6개월 정도는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한 다음 그만두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음 달 생활비가 없어 어느 회사든 불러주기만 하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돈은 있을 때는 몰라도 없을 때는 이렇게 무서운 존재감을 드러내며 삶을 절박해지게 만든다. 그래서 규칙적인 수입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러니 돈에 휘둘리지 않고 싶다면 당장 쓸 생활비가 없어 손실이 난 주식이라도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언제 어디서든 재정적인 안정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한다. 그것이 경제적 자유의 기초가 됨은 물론이다.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너도 알다시피 나는 어린 시절 강남의 대치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자랐다. 20년 넘게 살다 보니 그 집 곳곳에 켜켜이 쌓인 추억도 많았다. 그런데 21살 때 엄마를 갑자기 여의고 난 후 집에 있으면 곳곳에 묻어있는 엄마와의 추억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엄마는 이제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기분이었다. 아버지도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다. 언제까지 슬픔에 잠겨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 남겨진 사람은 또 살아가야 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경기도 일산으로 이사를 가자고 했고 나와 동생들은 그러자고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아파트는 매매가가 2억 7천만 원에서 3억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그런데 2002년 아버지가 집을 내놓을 무렵 갑자기 아파트 값이 뛰기 시작하더니 금세 매매가가 4억 원으로 올라갔다. 나는 아버지한테 가격이 올랐을 때 빨리 팔자고 했고 아버지는 4억 5천만 원에 집을 내놨다. 일주일쯤 지났나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바로 입금을 하겠다고 했다. 아버지는 고민 끝에 2천만 원을 더 얹어 4억 7천만 원에 집을 팔았다. 원래 움직였던 가격대에 비해 2억 원을 더 챙긴 것이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지금은 20억 원이 넘는다. 그래서 아버지는 두고두고 아파트 판 것을 후회했고 나는 그 아파트를 떠올릴 때마다 너무나 속이 상했다. 내가 아버지를 부추기는 바람에 괜히 집을 판 게 아닐까 하는 왠지 모를 죄책감에 시달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그때 자산의 가격이라는 것이 절대 고정적이지 않으며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만 좋은 물건일 경우에는 기다리면 그 가치가 얼마나 높게 상승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가장 좋은 투자란 싼 물건을 골라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임을 몸소 경험한 것이다. 물론 다시는 그런 뼈아픈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네 아빠와 결혼하기 전부터 집을 보러 다녔고 결혼 후에는 내 집 마련을 최우선 목표로 움직였다. 부동산 공부도 열심히 했다. 그러다 결혼하고 1년 후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 같아 네 아빠와 상의를 했다. 모아놓은 돈은 많지 않지만 평당 1,000만 원 정도의 집이면 맞벌이니까 감당 가능할 거라고 보고 동네를 몇 곳 정해 부지런히 집을 보러 다녔다. 그날도 열심히 발품을 팔다 매물로 나온 집이 있다기에 공인중개소 소장과 함께 보러 갔다. 그런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인기척이 없었다. 난감해진 소장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얼마쯤 지났을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한 아주머니가 나와서는 대뜸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어댔다. 야, 이 도둑놈들아. 지금 시세가 얼만데 3억 3천만 원을 얘기해? 4억 아래로는 죽어도 못 팔아. 이 날강도들아.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보러 간 우리는 얼굴이 뻘개질 수밖에 없었고 소장은 부인과 상의 없이 남편이 단독으로 집을 내놓아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다며 사과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근처 분식집에 밥을 먹으러 갔고 그리 좋아하는 떡볶이와 라면이 나왔는데 둘 다 쉬 젓가락질을 하지 못했다. 30여 분의 침묵 끝에 네 아빠가 마침내 입술을 떼고 한 말. 샹. 한 번도 내 앞에서 욕하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네 아빠 입에서 육두 문자가 튀어나오자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아직도 그때를 잊지 못한다. 집 없는 서러움이 어떤 건지를 처음으로 느꼈던 순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후로도 계속 집을 보러 다녔고 결국에는 집을 장만했다. 그게 직장생활 6년 차인 30살 때의 일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만약 아버지가 대치동 아파트를 팔지 않았다면 나는 부동산이 자산으로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결혼 전부터 부지런히 집을 보러 다니지 않았을 테고 내 집을 장만하는 시기는 많이 늦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간절했다. 4억 7천만 원에 판 아파트가 10억을 넘어가고 15억을 넘어가는 것을 보며 더욱 간절해졌다. 그래서 나는 바쁘게 회사를 다니는 중에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부동산을 공부했다. 그 덕분에 모두의 지상과제라는 내 집 마련을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이룰 수 있었다. 전셋집에 살 때는 늘 불안감이 있었다. 벽에 못 하나 박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고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빼줘야 한다고 말할까봐 혹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까봐 불안했다. 그런데 집을 사고 나니 이제 내 집이니까, 우리의 집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내 집을 가졌다는 것은 그런 의미였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될 권리를 얻는 것. 나는 결국 집을 사서 자유를 얻은 것이었다. 어쩌면 투자자인 찰리 먼거가 나는 처음부터 부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그저 독립성을 갖고 싶었다고 말한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고자 하는 것. 사람마다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가지각색일지 모른다. 하지만 목표로 하는 돈이 얼마든 정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노력이라는 것을 해야만 한다. 인생에서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노동을 통해서든 투자를 통해서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투쟁을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한다. 모든 사람은 나름의 의미에서 매일매일 힘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투기하듯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느냐고 물으면서도 주식과 펀드의 차이조차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고 언제쯤 집을 장만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푸념을 하는 이들 중에는 아직까지 청약을 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 수영을 잘하려면 동작부터 배워야 하고 수학을 잘하려면 공식부터 이해해야 한다. 주식과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그것에 대한 공부를 해야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 있다. 이것이 기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전부터 들어가고 보려는 것 같다. 그래, 한 번은 운이 좋아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공부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진다. 공부 안 하면 결국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언제 어느 주식을 사야 되냐고 물을 때 나는 그렇게 대답한다. 좋은 물건은 오늘이 제일 싼 법이라고. 당신이 사고 싶은 물건은 내일이 되면 더 오를 거라고. 그러니 공부를 하라고. 좋은 물건을 알아보는 안목을 기르려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딸아, 너도 마찬가지다. 만약 네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원하는 것들을 해나가고 싶다면 그만큼 돈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돈 공부를 해라. 돈 공부를 미루면 미룰수록 네가 원하는 삶 또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언제나 작심삼일로 끝나는 나를 바꾸는 방법 3가지. 세계적인 경영 구루로 꼽히는 일본의 경제학자 오마에 게니치는 난문 쾌답에서 인간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3가지뿐이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3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이 3가지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라고 새로운 결심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도 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낯선 자극을 받고 이를 체화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매일 똑같은 사람과 밥을 먹고 매일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오마에 게니치는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금 학교나 회사를 성실하게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매일 아침 일어나 회사에 가고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하다가 퇴근에 저녁을 먹고 잠드는 삶만을 계속 반복한다면 좁은 사고의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고 새로운 자극이 없다 보니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이 되기 일쑤다. 그럴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네가 뭔가 바꾸고 싶다면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의도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본다든지, 하루 24시간을 이전과는 다르게 활용하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취미를 시도해 본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동네에 방을 얻어 이사를 가보는 것이다. 나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다. 그녀도 애널리스트였는데 언젠가부터는 매일 같이 붙어 다니며 가족보다 더 오래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다. 우리는 매일 새벽부터 출근해서는 모닝 미팅 끝나고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점심 먹으면서 회사 욕도 하고 같이 야근도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녀는 결혼을 하지 않아 나보다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는 편이었지만 늘 일찍 집에 가서 혼자 영화를 보는 게 제일 편하다고 했었다. 사실상 매일 집과 회사만 오고 가는 삶은 나나 그녀나 별반 다를 게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친구는 어느 날 애널리스트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에 가게 되었다. 같이 와인을 마시면서 증권업계 돌아가는 얘기도 나누고 회사별 상황도 파악할 겸 자주 모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다 일반 제조 기업으로 이직한 한 애널리스트와 친해지게 되었다. 애널리스트가 기업의 재무제표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에 능숙하다 보니 일반 기업의 회계팀이나 재무팀으로 옮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녀가 마침 그 케이스였던 것이다. 둘은 마음이 통했는지 속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가까워졌고 그러다 그 친구도 추천을 받아 일반 기업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었다. 친구는 나에게 일은 재미있지만 업무량이 너무 과도해서 힘들었다며 이제는 좀 삶의 여유를 찾고 싶다고 했다. 연봉도 낮춰서 갈 만큼 그동안 스트레스가 심했구나 싶었는데 얼마 전 그 친구에게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사이 자산이 100억 넘는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이직한 회사가 연봉은 높지 않았지만 대신 스톡옵션과 자사주를 직원들에게 나눠주었는데 최근 상장을 하면서 크게 차익이 났다는 것이다. 친구는 오마의 게니치가 이야기한 것처럼 만나는 사람을 바꾸고 시간을 달리 씀으로써 인생이 달라졌다. 집에 가서 영화를 보는 대신 그 시간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데 썼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매일 집과 회사만 반복하는 삶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회사를 옮겨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는 용기를 내게 되었다. 그 결과 그녀는 부자가 되었다. 물론 이직한 회사가 스톡옵션과 자사주를 나눠주지 않았다면 친구는 결코 100억 원대 자산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 또한 그녀가 회사를 옮겼기 때문에 얻어낸 기회였다. 사는 곳을 바꾸면서 부자가 된 사례도 많다. 내 주변만 해도 공원도 있고 마트도 있고 직장과 학교가 가까이 있는 곳에 살고 싶어서 이사를 했다가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많이 올라 돈을 번 친구들이 꽤 있다. 돈이 애초에 많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만 해도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할 정도로 파격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썼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고 당연히 아파트 값도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다. 그러고 보면 기회는 우리의 주변 곳곳에 숨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어제와 별반 다름없는 오늘을 보내다 보니 그 기회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다. 내일부터 달라질 거야 하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사람과 밥 한 끼를 먹어보고 한 달에 한 번쯤은
낯선 동네에 커피를 마시러 가고 한 달에 한 번쯤은 평일에 휴가를 내어 아예 다른 일에 도전해 보는 거지.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 시도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지 말고 일단 그냥 해보아라. 새로운 시도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면 적어도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데서 벗어나게 될 테고 그러면 네 삶이 한층 재미있어질 것이다. 모르는 세상을 알게 되는 기쁨도 맛보게 될 것이다. 나는 네가 처음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같은 반 엄마들과 친해진 것이 내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매일 증권업계 사람들만 만나다가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엄마, 방송국 PD로 일하는 엄마, 출판사에 다니는 엄마 등등 내가 이제껏 만나보지 못했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얘기를 나누고 친해지면서 내가 참 좁은 세계에 살고 있었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회사에도 가보고 내가 모르는 업계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주식 이야기도 하면서 내 스펙트럼이 크게 확장되는 경험도 했다. 내가 지금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모두 그 모임 덕분이다. 아인슈타인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다면 쓰는 시간을 바꾸거나 사는 장소를 바꾸거나 만나는 사람을 바꾸어 보아라. 그러면 그동안 가까이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부의 기회들이 천천히 네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내일도 출근하는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 최소한 1년은 버텨볼 것. 회사에 들어온 지 1년이 채 안 되어 그만두는 신입사원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든다. 사람을 사귈 때도 최소한 1년은 사귀어보라는 말이 있다. 처음에는 서로 잘 보이기 위해 많은 것들을 조심하지만 사계절을 만나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으며 서로의 본 모습을 들킬 수밖에 없게 된다. 처음에는 멋지고 예쁘게만 보였던 상대의 단점을 하나둘 보게 되면서 실망을 하게 되지만 예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면을 발견할 때도 있다. 그래서 사계절 정도 만나다 보면 상대방의 진면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집도 마찬가지다. 따뜻한 봄과 더운 여름과 선선한 가을과 추운 겨울을 다 지내봐야지 어떤 집인지가 제대로 보인다. 회사에서도 1년을 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12월 결산 법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1월부터 9월까지는 통상적인 영업 프로세스대로 흘러가지만 연말에는 바빠지기 시작한다.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우고 부서를 개편하고 한 해 성과를 결산해 인사평가를 한 뒤 성과급 책정하는 일을 연말에 몰아서 진행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어보면 회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문화를 가진 집단인지가 보인다. 게다가 신입사원의 경우 첫 1년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 기술과 노하우를 익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법과 예의를 배우는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이직을 하는 경우 1년을 채운 사람은 어느 정도 일의 기본기는 갖춰져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 그러니 회사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지라도 최소한 1년 정도는 버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보면 나도 초보 시절 자기 계좌를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게 해줄 테니 여자친구가 되어달라는 고객 때문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울면서 뛰쳐나온 적도 있었고 자기 아들이 공부를 못해서
아가씨같이 똑똑한 사람을 며느리 삼고 싶으니 자기 아들이랑 선 좀 봐달라고 몇 번이나 찾아왔던 모 기업 회장도 있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때라 그런 일들을 겪는 게 너무 힘들었고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회사에 들어온 건 아닌데 하며 깊은 회의에 빠지기도 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회사에서 일의 기본기를 익히고 직장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배우는데 너는 월급을 받는다. 무언가를 배우는데 돈을 내기는커녕 도리어 돈을 받는 것이다. 그런 좋은 기회를 함부로 걷어차지 마라. 회사에서 초보 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너의 미래는 생각보다 크게 바뀔 수 있다. 탄탄한 기본기를 가진 인재를 놓치고 싶어하는 회사는 없기 때문이다. 싫어하는 사람과 굳이 친해지려 애쓰지 마라. 굳이 친해지려 애쓰지 말 것. 김혜란의 단편소설 풍경의 쓸모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어른이 별건가? 지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하고도 잘 지내는 게 어른이지. 이때 잘 지낸다는 것이 그 관계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은 아니다.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 싫은 사람과도 잘 지내보려고 너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마음에도 없는 노력은 관계를 더욱 어색하게 만들 뿐이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뭘 하든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뭘 하든 잘 안 맞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일반적으로 100명을 만나면 그중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10명쯤 있다고 한다. 그러니 누군가 너를 싫어한다고 해서 너무 상처받지 마라. 상대방을 원망하지도 마라.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너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다. 그리고 안 맞는 사람과는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최대한 접점을 줄이면서 업무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깝지 않아도 서로의 거리를 존중하며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다. 네, 박소연 저자의 현실적인 조언 50가지를 담은 도서 따라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